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벌써 3차 시입니다. 우리 1차 시에 OT 했고 2차 시에 이제 1-1 중단원에 대한 교과서 진도를 나갔고, 이제 요 3차 시 1-2 교과서 진도까지 다 나가게 되면 이제 이번 주에 들어야 될 모든 내용은 다 완수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에 이제 C반 친구들이 이거 다 듣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월요일에는 우리 A반 친구들이, 그리고 수요일에는 B반 친구들이 이제 듣겠죠. 그랬을 때 꼭 밀리지 말고 그날 하루 안에 다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도 그래서 중간에 이제 어떤 거를 과제 게시판에 올려야 되는지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우리 이제 블로그로 돼가지고 하루에 다 몰아서 듣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에 묶어서 비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이제 코멘트도 달고 그 다음에 출석 체크도 인정하는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진도는 우리 교과서 18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1단원 에서 이제 우리가 중단원이 총 4가지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자주 씁니다. 이걸 자주 써서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알게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숙지하게끔 하는 것이 선생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 이미 프린트해서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로는 여기가 끝냈고 오늘 여기를 끝낼 차례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경제생활, 그리고 희소성, 그리고 경제 문제까지 살펴봤다면, 우리 오늘은 무엇을 볼 거냐? 합리적 선택. 그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도 2가지가 있었죠. 비용 편익 분석하고 의사결정표 모형, 마지막 경제적 유인. 이거를 이제 이번 시간까지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1-3부터 해서 교과서 프린트, 또 문제 프린트까지 연계적으로 해서 여기를 쭉쭉쭉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돌아와서 우리 면대면으로 좀 수업하면 참 좋겠는데, 꼭 실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비공식적으로는 5월부터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8쪽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우리 이미 답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된다 라는 답은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세바스찬과 미아의 선택 가보도록 합시다. 라라랜드는 자신만의 재즈바를 차리는 꿈을 가진 피아니스트 세바스찬과 배우를 꿈꾸며 카페에서 일하는 미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영화이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지만 각자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결국 이별을 맞이한다. 미아는 여배우로, 세바스찬은 정통 재즈바 사장으로 성공하지만 그 대가로 사랑을 잃게 된다. 이 영화는 두 사람이 사랑을 포기하고 여배우와 정통 재즈바 사장으로서의 성공을 선택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도 한다. 이렇듯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어떤 것은 포기하며, 포기한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큰 아쉬움이 되기도 한다. 좀 예시가 극단적인 것 같지 않아요? 물론 그치, 인생에 있어서 사랑과 성공은 같이 갈 수 없다고 여기는 나온 예시지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하나를 포기한 것에 대한 가치로서의 예시로 얘기는 해주고 있지만, 둘 다 잡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생활도 마찬가지다.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기에는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따라 포기하는 것도 생겨난다. 경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선택의 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 기회비용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가보도록 합시다. 기회비용이란 선택을 위해 포기한 것의 가치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는데 여러 가지 기회 중 하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어떤 기회를 포기했다는 말과 같다. 이에 선택의 대가, 즉 선택의 비용은 그 선택으로 포기한 기회의 가치며 이를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선택의 경제적 비용은 기회비용을 뜻한다. 기회비용에 우리 2가지 들어가는 게 뭐가 있었죠? 우리 비용 편익 분석하는 것에 있어서 편익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2가지 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이 날 거야. 하나는 만족, 이거 선생님이 만든 모형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그래서 만족이라는 것은 내가 심리적으로 얻는 그러한 좋은 것들의 감정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득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나한테 경제적인 어떠한 그 뭐가 떨어지는 거, 예를 들면 월급은 얼마,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선택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대가가 얼마, 이런 것들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비용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은 기회비용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 왜 그런 얘기 했었죠, 프린트에서. 경영학에서 다루는 비용은 회계적인 비용이라서 그거는 명시적 비용만 따지게 되지만, 경제학에서는 그 명시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암묵적 비용도 포함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명시적 비용 같은 경우에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암묵적 비용은 그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의 가치. 근데 만약에 그 포기할 수밖에 없던 것들이 2개 이상일 때는 뭐만 기회비용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제일 큰 대안 하나만 들어간다라는 것도 기억이 날 겁니다. 취업 대신 대학 진학을 선택했을 때의 비용을 생각해보자. 대학 진학 선택의 비용으로 우리는 대학 등록금, 책값 등의 비용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경제적 비용 중 명시적으로 드러난 부분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명시적 비용 형광펜 쳐주시고요. 밑에 줄에 어떤 경제적 행위를 할 때 실제로 지출해야 되는 돈을 이야기한다. 실제 지출 돈.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명시적 비용만이 기회비용의 전부는 아니다. 대학 진학을 선택함으로써 그 시간 동안 취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포기해야 된다. 직접 돈이 들지도 않지만 밑줄 선택을 위해 포기한 잠재적 이득 역시 기회비용의 일부. 그리고 암묵적 비용에 형광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위해 포기한 가치. 자, 그래서 암묵적 비용이란 밑줄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된 다른 대안의 가치를 의미 밑줄 쳐주시고요. 기회비용 형광펜 밑줄 어떤 선택을 할 때 지불한 명시적 비용과 그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대안의 가치 중 가장 큰 것 암묵적 비용에 합한 것이다. 오른쪽에도 공식이 나옵니다.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더하기 가장 큰 암묵적 비용이라는 것이고요. 그 위에 보시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3개 이상이면 포기한 것 중에서 가치가 가장 큰 것의 가치가 기회비용이다. 가치가 가장 큰 것의 가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포기한 가치가 가장 가치 중에 큰 것의 가치가 암묵적 비용이다 라는 이야기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서연이에 대한 사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서연이가 이제 월급을 따박 받고 있었는데 어우 왜 이렇게 잘 지워지죠? 근데 선생님은 지금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선생님 오늘 촬영하는 시점이 4월 14일 화요일 오후 3시예요. 앞에서 승석쌤이 바로 촬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어서 선생님이 바로 찍고 있는데 승석쌤이 이거 지우개를 굉장히 잘 준비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여기를 여기를 잘 이렇게 닦아 주실 수 있도록 승석쌤이 준비를 해주셨고 그래요. 선생님이 여기서 수학 3실에서 약간 전세 낸 것처럼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요것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아예 승석쌤은 요 앞에 빔을 지금 놓고 가셨어요. 이 빔은 이제 지문 띄워 주시려는 용도의 빔인 것 같아. 아무튼 보도록 합시다. 중소기업에서 3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직장 생활을 하던 서연씨는 자신의 꽃가게를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월세 120만 원을 받고 있는 본인 소유의 건물 1층에 가게를 차리면 임대료도 나가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일을 하면 인건비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장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예상 수입은 500만 원, 예상 지출 비용은 180만 원이므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가족들은 서연씨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걱정을 했어. 왜냐면 창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연이가 꽃집을 차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대안을 따져보도록 합시다. 꽃집을 차렸을 때 예상되는 이득은 지금 한 달에 얼마라고 나와 있죠? 5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이제 모든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도 따져봐야 되니 서연이가 지금 꽃집을 차리는 것의 비용을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이쪽은 이제 이득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봤을 때 일단 명시적 비용으로 들 수 있는 거 한 달에 꽃집을 운영할
운영할 때 거기 여러분들 표를 보시면 100만원, 60만원, 20만원 등 일단 월마다 180만원이 나간대.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500만원 나는 버는데 한 달에 180만원이 나간다고 하니 이쪽이 좀 더 320만원 이득이니까 나는 선택할 거야 라고 이제 서현 씨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암묵적 비용, 다시 말해서 내가 꽃집을 차림으로써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역시 따져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경제학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내가 꽃집을 운영하면서 여기서 포기한 것이 원래 벌어들일 수 있었던 것에 월급이 있었겠지. 그거 포기한 거니까 400만원. 거기다 얘들아 뭐래? 지금 이 서현 씨는 따지고 보면 일종의 건물주야. 1층에서 그 임대료를 받고 가게를 지금 그 다른 사람이 세를 들어서 산 거지. 그러니까 임대료라는 것이 얘들아 결국에는 내가 그 가게를 빌려주고 그 가게를 빌려준 대가로 나한테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인 건데 지금 그 사람을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서 그 꽃집을 차린다는 거잖아요. 이 뉘앙스가.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그 월세도 포기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120만 원이 역시 암묵적 비용으로 잡힌다는 거야. 내가 꽃집을 차리지 않으면 원래 나한테 들어왔어야 되는 그런 비용인 거죠. 그러니까 암묵적 비용은 결국엔 요거를 합쳐서 420만 원이 되기 때문에 180에서 420만 원이 더하면 얼마? 600만 원이 되는 거고, 그러면 500만과 600만을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이쪽이 크니까 얘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렇지. 경제학에서 봤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숨이 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합리적 선택을 하는 방법 두 가지 교과서 20쪽, 21쪽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 이미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 선택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방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가 비용 편익 분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사결정표 모형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가보도록 합시다. 비용 편익 분석 교과서 봐주시고 봅시다. 네 번째 줄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 방법에다 밑줄 쳐주시고 비용 편익 분석 동그라미, 의사결정표 모형 동그라미. 그래서 두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비용 편익 분석, 모든 선택에는 비용이 들지만 동시에 선택에 따른 이득, 즉 편익도 발생한다. 합리적 경제 주체라면 선택의 비용과 편익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선택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이처럼 밑줄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비용과 편익을 철저히 따져봄으로써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사고방식 밑줄 쳐주시고 경제적 사고 형광펜. 그 다음에 선택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 평가,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 밑줄 비용 편익 분석 형광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고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합리적으로 사고한다는 거고, 그 합리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본인한테 가장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한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배우고 있는 경제학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여러 상황 속에서 모든 걸 다 선택할 수 없으니까 결국엔 어떤 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할까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이게 출발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경제학이 쭉 역사가 흘러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학파들이 나오거든요. 작년에도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왜 내가 그 자본주의 역사 가르치면서 케인즈랑 그 다음에 하이에크 프리드먼 이쪽 나왔던 거 기억나죠? 수정자본주의랑 신자유주의. 그런 것처럼 이 근대학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다양한 분파들이 나오게 됐는데 일단은 지금 현대에 배우는 경제학의 가장 근반은 이제 애덤 스미스가 깔아놨고 그 다음에 이제 초석을 다지면서 쭉쭉쭉 가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밑바탕으로 배우고 있는 경제학의 기본 베이스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신고전 경제학을 뜻해요. 그러니까 신고전 경제학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 이건 그냥 듣기만 하면 돼. 신고전 경제학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고전을 따르는 경제학인데 그거를 후에 따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훨씬 더 시간이 지나서 그때 고전 경제 그걸 따르는 거야 라는 의미의, 그러니까 네오 혹은 뉴 이렇게 붙이는 신이라는 걸 앞에다 이제 붙인 거거든. 그러니까 신고전 경제학파가 결국에는 이 기본으로 베이스를 깔고 있는 게 경제학에서 모든 인간은 다 자신의 합리적인 걸 근간으로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각자는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걸 항상 전제로 하고 출발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우는 모든 모형들은 합리적, 뭐 효율적, 경제적, 이게 다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결국에는 본인이 가장 극대화되는 선택을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보면서도 느낌이 오겠지만 뭔가 좀 모순이 있지. 뭐냐면 항상 사람이 합리적으로만 선택하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작년에도 배웠지만 합리적으로 선택했을 때 꼭 나은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야. 사실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합리적으로 따지려면 특히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독과점을 실시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회 전체의 영향이 안 좋게 갈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일단 사람이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해타산적으로만 활동하진 않거든. 아니 옆에 내 친구가 너무 어려우면은 뭐 나중에 여러분들 어른이 되셔서도 정말 이 친구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뭐 선뜻 돈을 빌려줄 수도 있는 건데 물론 많이 돈 거래하면 안 되긴 하죠, 친구들끼리. 근데 어쨌든 내가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그런 거래는 안 하는 게 좋지만 뭐 우리 그래도 친구잖아 하면서 빌려주고 또 그 친구가 뭐 나중에 갚고 이러면서 또 이렇게 사람이 살아갈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경제학을 배우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일단 경제학의 밑바탕은 이기적인 인간, 합리적인 인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비용 편익 분석에서 비용이란 기회비용을 뜻하며 편익은 선택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득을 말한다.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밑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계량화해서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객관화, 계량화. 옆에도 나오는데 얘들아 수치화야. 이게 뭐냐면 비용 편익 분석에서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게 비용에는 왜 명시적 비용하고 암묵적 비용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편익에서는 만족과 이득 이렇게 있었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선택하기 위해서는 계량화, 수치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두가 다 이제 숫자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편익이 큰 쪽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으니 각각의 것을 다 숫자화해서 어떤 것이 더 큰지에 대한 것을 딱 보고서 결정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 사실 사람이 느끼는 이 만족감이라는 거를 수치화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잖아요. 나는 트와이스 콘서트를 갔을 때 만족감 100을 느낀다면 레드벨벳 콘서트를 갔을 때 만족감 뭐 90을 느껴.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 건데, 어쨌든 이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그 계량화 수치화를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출발한다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계량화하기 어려울 때는 비용과 편익을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적용하기도 한다. 주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린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밑줄 좀 칩시다. 선택 가능한 대안이 한 가지라면 그 대안에 대해서 비용 편익 분석을 하고 편익이 비용보다 클 때 그 대안을 선택하면 된다. 한 가지의 대안만 있으면 그걸 할까 말까인 거니까 할까 말까를 따졌을 때 편익이 더 크면 하는 거고 비용이 더 크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두 가지 이상이다, 세 가지, 뭐 네 가지 이렇게 간다면 밑줄 선택 가능한 대안이 여러 가지라면 각 대안별로 비용 편익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편익 따지고 비용 따졌을 때 일단은 음액값이 나오면 탈락인 거지. 그리고 양액값으로 나오더라도 가장 큰 쪽으로 나오는 쪽, 다시 말해 순편익,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것을 가장 크게 하는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 한 단계 더 심화하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은 아니고 그 2주 동안 배울 때 우리 3강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대안이 여러 가지일 때 왜 우리 편익을 따졌고 비용을 따질 때 명시적 비용하고 암묵적 비용을 따졌는데, 암묵적 비용에 다른 것에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을 뺀 게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런 대안이면은 결국에는 양액값이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에만 이 순편익이 0보다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제일 이제 높은 가치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다른 대안들은 모두가 다 암묵적 비용에 A에 대한 선택이 들어가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던 거 기억나죠? 그치, 잘 기억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우리 심화되는 부분까지 있었다는 거, 우리 개념 프린트의 6쪽의 문제풀이도 막 했었던 거 기억나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서 갈 수 있도록 합시다.
비용 편입 분석은 개인과 기업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 방법의 중요 모형이다. 대학 진학의 예를 들어 비용 편입 분석을 하는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밑에 사례도 있지만 선생님이 바로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 얘들아, 대학을 진학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야. 근데 대학을 진학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려면 편익이 나한테 더 커야 돼. 그치? 그랬을 때 명시적 비용, 대학 등록금, 교재비. 근데 대학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 한 학기에 인문사회 계열, 우리 경제를 수강하는 한 70%의 학생은 인문 계열 친구들이니까 70%좀 약간 안 되겠구나. 한 65% 정도. 근데 우리 문과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이 사립대 기준 한 370, 80, 한 400 왔다 갔다 하게 될 건데, 공대 친구들 기본 5, 600 가져 한 학기에. 근데 막 의대 막 이렇게 지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갈 거란 말이야. 8, 900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1년에 2학기니까 예를 들어 500으로 잡아도 1000만 원. 근데 4년을 다니면 4천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거기다 교재비. 대학교 교재는 요만한데 한 3, 4만 원 가는데 그게 6권이라고 한 학기에 듣는 수업이. 그러면 한 학기에만 2, 30만 원이 깨져. 곱하기 8하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교통비. 그 다음에 좀 멀리 가는 친구들 하숙비, 기숙사비 이런 거 나가. 그리고 암묵적 비용. 난 어쨌든 4년을 일하니까 내가 지금 당장 4년 동안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일을 했으면 벌어들일 돈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학에 간다라는 건 이 모든 거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걸 많이 얻어낸다는 거지.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의 대학교 진학률이 정말 높은 이유가 결국에는 대학교를 나옴으로써 가지는 일자리의 소득이 그 4년을 비록 포기할지언정 나중을 따졌을 때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라는 결정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하는데, 뭐 내가 작년에도 대학교 얘기는 많이 해주긴 했지만 대학교를 다니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정말 많은데, 그게 이제 단순히 이런 수업 과정에서만 뿐만 아니라 어떤 동아리를 통해서나 아니면 사람을 만나서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대학생들한테 정말 주어지는 기회가 많으니까 그런 걸 가지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도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서고에 지금 진학하 있는 모든 친구들은,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모든 친구들은 이제 다 대학 진학을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 대학 진학을 여러분들이 해서 나중에 대학교 때 좀 바쁘게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너희들이 생각보다 대학교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진짜 많거든요. 뭐 우리 올해는 일주일에 3시간이 만나니까 선생님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 나 처음 들어가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거든. 선생님도 알다시피 재수라고 들어갔잖아요. 내가 1년 동안 더 공부하면서 들어왔고, 그리고 알다시피 선생님이 다니는 대학은 전국에서 대학교 등록금이 5위 안에 드는 엄청 비싼 학교 중 하나죠. 그러니까 내가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으니 나는 여기서 정말 얻을 수 있는 거 뽕을 뽑고 다니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녔던 것 같아. 그래서 막 학위도 2개 따고, 그러니까 전공이 2개였지. 그리고 그 교직도 2개를 자격증을 따고, 그다음에 동아리, 학생회 뭐 이런 거 다양한 것들을 정말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내가 막 진짜 열심히 더 살려고 노력을 했었거든. 그러다 보니 대학교 때 알게 된 사람도 많았고 들은 얘기도 많고,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선생님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대학교 가서는 정말 그때 우진쌤이 대학교 가면 진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어 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득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 심리적 만족도 물론 있겠지만 이득, 인생에 있어서 뭔가 그런 수치화 계량할 수 없는 여러분들 안에 뿌듯함, 그리고 뭔가 내적인 체육,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봤으면 우리 두 번째 의사결정표 모형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의사결정표 모형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또 다른 모형으로 의사결정표 모형이 있는데, 이 모형은 선택의 비용과 편익이 대안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비용 편익 분석과 동일한 맥락의 의사결정 방식이다.
사람들은 선택을 할 때 특정 대안의 장점에만 이끌려 대안의 단점이나 다른 대안의 존재를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그 결과 불합리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광펜 의사결정표 모형을 사용하면 밑줄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모든 대안들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표로 만드는 거지, 이 모형을. 해보시면 첫 번째 문제 정리하기.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던 것 같아. 4강에서 나는 핸드폰을 살 거야 라는 문제에 딱 봉착을 했어. 두 번째 대안 열거하기. 어떤 핸드폰이 있을까? 뭐 A에서 나오는 거, S에서 나오는 거, 뭐 L에서 나오는 거 딱 이렇게 놔두도록 하자고요. 그 다음에 평가 기준 설정하기. 근데 요건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 선생님이 핸드폰을 살 때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핸드폰 선생님은 사실 브랜드를 너무 핸드폰에 있어서는 브랜드를 좀 많이 타는 성격이라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A 쪽보다는 S나 L 쪽을 조금 더 많이 좋아해요. 선생님이 사실 이 스마트폰 입문은 너네가 2003년생이니까 선생님이 2011년부터 스마트폰을 썼던 기억이 나니까 초등학교 때부터도 있었겠네. 근데 2011년은 선생님한테 굉장히 뜻깊은 게 내가 1, 1학번이야 대학교가. 대학 그 학번이 그러니까 2011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2011년 대학생일 때부터 이제 스마트폰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선생님이 대학교 때 처음 봤던 핸드폰이 그 아이폰 4였다가 처음에 썼는데 내가 그것도 참 얽힌 이야기가 많아. 뭐 중간에 잊어먹고 보험을 들어놨는데 또 잊어먹고 뭐 하여튼 난리가 났었어. 근데 선생님이 그러다 이제 갤럭시 3로 넘어왔었는데 나는 훨씬 더 그냥 이런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플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플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연동, 맥이나 뭐 이런 것까지 연동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선생님은 그냥 스마트폰, 노트북은 그냥 개별로 쓰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앱을 이렇게 확 늘어뜨리고 그 중에서 그냥 필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쓰는 케이스. 그래서 나는 안드로이드로 넘어왔더니 다시 애플 쪽, 그러니까 뭐 아이폰 쪽으로는 잘 못 넘어가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다음부터는 항상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난 브랜드를 많이 탄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것도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스마트폰 가장 싸게 살 때가 언제냐면은 근데 이런 거 다 얘기해도 되나? 유튜브에 이거 올라가 여러분들밖에 안 볼 거니까 그치? 뭐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외부에 유출되면 다 여러분들이 아는 거라고 생각할게요. 내가 생각할 때 가장 핸드폰 싸게 사는 방법은 재고 처리할 때인데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20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그 다음 모델이 나오기 직전에 이것들을 이제 공장이나 뭐 하여튼 창고에 많이 쌓아두면은 결국에 이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업 입장에선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서 얘네를 빨리 파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거야. 창고에 쌓아놓는 것보다. 그치?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더 지나면 아무도 이제 이 모델을 찾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시점, 그 다음 모델이 나오기 직전에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뭐 가격일 수도 있고 디자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 다음에 대안은 이제 평가를 해야죠. 점수 매겨야지. 근데 이때 그 점수에 대해서 자기의 기준에 대해서 가중치를 좀 달리 하겠죠. 다들. 그러니까 같은 기준이어도 나는 뭐 가격이 더 중요해, 뭐 나머지는 요 정도면 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뭐 나는 뭐 디자인이 훨씬 더 중요해, 뭐 나머지는 별로 안 중요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가중치는 결국에는 본인이 두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나오면 마지막에 평가에서 의사결정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하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 보시면, 일상생활에서는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하는 고민부터 주말에 무엇을 할까 같은 고민까지 크고 작은 고민이 있는데 그 결과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포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사례를 보도록 하자고. 대학생인 지수씨는 고등학교 시절 단짝 친구들 3명과 2박 3일로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다. 제주도를 정하고 검색한 결과 항공편을 비롯한 교통비가 1인당 20만원, 숙박비 및 식비는 모두 6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된대요. 그러면은 이를 4명이 나누어 내기로 했으니까
1인당 20만원 플러스 60만원을 4로 나누면 15. 그러니까 명시적 비용은 35네. 근데 여행을 계획하던 중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께서 직원이 갑자기 그만둬 사람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하셨다. 일당 10만원씩을 줄 테니 3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달라. 그러면 30만원의 암묵적 비용이 있네. 그러면 20 더하기 15 하니까 35에 30, 65를 뛰어넘어야지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행의 즐거움과 친구들과의 우정을 생각을 했을 때 과연 65만원보다 더 할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때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서영 같은 경우도 내가 워낙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제 꽤 많이 해외도 나가보려고 노력하고 했었는데, 선생님도 따지고 보면 고등학교 3학년 때 특히 여러분들 이제 수능 공부 하시다 보면은 진짜 버킷리스트 이런 거 엄청 세울 거야. 나도 뭐 고3 끝나면은 뭐 이 친구랑은 어디 여행을 갔다 오고 저 친구들이랑은 어디랑 여행 갔다 오고 엄청 있었는데, 결국 수능 끝나고 그 중에 한두 개 가게 되는데 2개 가면 진짜 많이 간 거야. 뭔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 양서구 친구들은 워낙 이제 기숙사에서 서로 다 친하게 지내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끝나고 뭐 어디 놀러 가거나 뭐 그런 일 있으면 선생님한테 뭐 자문을 구해도 좋고, 선생님 같이 가요 뭐 이런 뭐 시간 맞고 기회 맞고 뭐 이러면 뭐 같이 가서 좋을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 결혼을 해야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어쨌든 그 본인이 선택하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비용 편익 분석, 의사결정법 모형을 따질 때 고려하면 안 되는 거 매몰 비용. 그래서 매몰 비용 보도록 합시다. 매몰 비용 형광펜 치시고요. 밑줄. 일단 지출되고 나면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 그래서 영화관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화관에 내가 티켓을 끊고 갔는데 이거는 시작이 됐으니까, 영화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 티켓 값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진 않아. 근데 지금 상태에서 내가 그거가 아까워서 난 계속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의 밑줄. 어떤 비용이 이미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 되어버린 후에 새로운 선택에서 이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다른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 아니다. 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문제 프린트 선생님이 나눠준 거 풀 때 보면은 이미 뭐 콘서트나 연극이나 영화 같은 그런 거에 티켓을 샀는데 그게 매몰 비용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왜? 환불받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것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그 비용 편익을 따졌을 때 편익으로서의 들어오는 돈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 경우에는 매몰 비용이 아닌데 이제 그 어떤 경우라도 회수할 수 없게 됐고 이미 지출을 했다면, 그러면 그것은 이 합리적 선택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는 고려하지 말아달라라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몰 비용과 콩코드 효과라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거기 콩코드 여객선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초음속 여객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속력을 빨리 하는 건데, 뭐 물리하는 친구들 알겠지만 이게 아무리 이제 속도가 빠르더라도, 그러니까 속력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뭐 기체의 동력을 줄여야 되고, 기체의 동력을 줄이려면 좌석수도 줄여야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것들을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뭐 이랬다는 이야기야, 이 콩코드 여객선이. 근데 이 콩코드를 하면 할수록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여태까지 너무 많은 개발 비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했다가 결국엔 사고가 나서 비행기에 탔던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여기 있었대요. 여러분들 교과서 쭉 읽어봐봐. 그래서 지금 이런 사례들도 이 처음부터 들어갔던 개발 비용이 아까워서 계속 추진하다 보니 결국에는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사례예요. 마지막 문단의 밑줄. 매몰 비용에 연연하여 일을 중단하지 못하고 추진하다가 더 큰 손해를 입는 경우를 콩코드 효과라고 부른다. 에다 밑줄을 쳐놓으시고 이러한 사례들도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약간 목을 좀 오버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업하다가 갑자기 목이 확 아픈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한 30분 동안 목소리가 확 쉬는 게 느껴지네요. 빨리 여러분들이 와야지 내 목 근육도 이 수업하는데 좀 더 최적화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빨리 좀 와주면 좋겠습니다.
자, 합리화 선택 여기까지 했고요. 훨씬 더 어려운 개념들은 우리 이미 프린트해서 다뤘기 때문에 그것들까지 여러분들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 경제적 유의 볼게요. 자, 그래서 23쪽에 경제적 유인 형광펜 밑줄 금전적 보상이나 벌금과 같이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동기부여하는 것. 그래서 밑줄, 그 다음 줄에 비용과 편익을 변화시키는 경제적 유인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일단 밑줄을 쳐줍시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다시피 사람은 편익과 비용을 따져서 움직이게 되는데, 자, 어떠한 행동을 하게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하게끔 유도하려고 편익을 키워주던지 혹은 비용을 낮춰주게 된다면 그거는 또 그 사람들이 하게끔 유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경제 유인이라고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편익을 낮추거나 비용을 높이는 방향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보도록 합시다. 시장경제에서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은 가격, 임금, 이윤, 보조금,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이다. 이러한 경제적 유인들은 밑줄, 편익을 증가, 비용의 감소. 그래서 긍정적인 경제적 유인 형광펜. 그 다음에 밑줄, 비용을 증가, 편익을 감소. 그래서 부정적인 경제적 유인 형광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어떤 걸 했는데 너네한테 임금을 더 준대. 그럼 이건 뭐야? 긍정적인 경제적 유인이지. 나의 편익이 올라가니까. 근데 너희들이 어떤 것을 했을 때 뭐 범칙금을 내린대, 뭐 세금을 때린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비용이 올라가는 거니까 부정적인 경제적 유인이지. 그러니까 느낌이 오죠? 뭔가를 하게끔 하거나 뭔가를 하지 못하게끔 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인하는 것이 경제적 유인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배추값이 상승하면 소비자는 배추의 소비를 줄이려고 하고 생산자는 배추의 생산량을 늘리려고 한다. 가격의 상승은 소비자에게는 지출이 많아지니까 부정적인 경제적 유인이고, 생산자에게는 벌어들이는 돈이 많은 거니까 긍정적인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봅시다. 수호 씨는 얼마 전 주차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 길가에 주차했다가 불법 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너네한테 과태료를 부과를 시켰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치, 내가 추가적으로 내야 될 돈이 더 많아지는 거지, 비용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부정적인 경제적 효과. 그러기 위해서 나는 그러면 이렇게 주차를 딴 데다 해도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다음 사례에서 기억에서 디귿은 어떤 것의 경제적 유인에 해당하는지 요거를 내가 출석 체크 과제로 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억, 기은, 디귿에 대한 답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시판 댓글로.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써주냐면은 이 기억권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해서 써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긍정적이라고 썼으면 이 긍정적인 게 편익을 올리는 건지 비용을 줄이는 건지 써주세요. 혹은 내가 이거를 부정적인 거라고 찾아봤는데 이 부정적 경제 유인이 편익을 줄이는 건지 아니면 비용을 늘리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서 이 세 가지의 것들을 찾아서 게시판에 그 앞에 1, 2강과 함께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제적 유인을 정부가 이 경제적인 걸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끔 하게끔 유도를 하게 될 텐데 24쪽에 정부는 경제적 유인을 정책에 활용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밑줄 쳐보도록 합시다. 정부는 경제적 유인을 정책에 활용함으로써 사람들의 행동을 정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한다. 밑줄 쳐주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기 중 미세먼지의 농도가 계속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매연을 많이 발생시키는 노후화된 경유차의 환경세 부과 하거나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경유차에 보조금을 부과한다. 또는 유류세를 인상하거나 또는 네 번째, 친환경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급한다. 자, 그러면 이 사례는 가보도록 합시다. 정부가 하고 싶은 거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거예요. 이 미세먼지를 줄일 때 결국에는 경유차가 그러니까 휘발유
같은 그런 휘발유가 이제 가솔린 차, 그리고 경유차는 이제 디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디젤과 가솔린을 비교했을 때 디젤, 특히 오래된 디젤 차일수록 매연을 뿜어내는 것이 막 심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 경유차를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못하게끔 해야 되잖아. 그랬을 때 이 경유차를 모르는 차에 대해서 환경세를 부과합니다. 부정적인 경제적 효과죠. 그 다음에 유류세를 인상한대요. 어떠한 기름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경유를 넣게 되면은 이제 그 기름값은 더 낸다지,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그러니까 비용을 늘림으로써 부정적인 경제적 유인을 할 수 있는 거죠. 혹은 어떤 것이 있냐면 그 다른 차, 하이브리드, 이 하이브리드가 뭐냐면 차 안에 이제 이 왔다 갔다 변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유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것도 같이 쓸 수 있는 뭐 그런 걸 거야. 선생님이 자세히 몰라.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 자동차, 아예 그냥 이 기름을 안 쓰는 차로 가는 거지. 뭐 그런 차를 살 때 보조금을 주면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좀 갈 거 아니야? 혹은 이 보조금은 매연 저감 장치를 아예 차에다 달게끔 한다든지, 이러면 얘네는 본인한테 주어지는 돈이 많아지는 거니까 편익이 올라가네. 즉 경유차를 떠나가는 그걸로 경제적인 유인을 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될 거야. 근데 얘들아, 밑줄.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그 정책이 사람들에게 어떤 유인을 제공할 것인가를 면밀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밑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렇게 경제적 유인을 잘 설계해 놓으면 잘 따라올 줄 알았거든. 근데 사람이란 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합리적이지만 또 이게 이 잔머리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대로 다 끌고 가진 않거든. 그 밑에 봐봐요. 1696년 영국 정부는 부유한 사람일수록 창문이 많은 집에서 산다는 판단하에 용이하게 세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창문 회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창문세를 도입했대. 쉽게 말해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내려고 창문세를 도입을 한 거지. 우리 작년 통합사회 배웠던 그 부유세 같이. 근데 창문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금이 많이 낸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 창문을 없애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봐봐. 이미 나 있던 창문을 막아버리거나 창문이 없는 집을 짓기도 하거나 뭐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삶이 너무 피폐해진 거지. 창문세를 도입했더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혹시 이 중에 나중에 관료, 공직자가 되어서 이 나라의 정책을 짜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경제적 유인을 짤 때 그거를 잘 고민을 해야 돼. 알겠지?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요즘 워낙 저출산, 이 얘기 지난번에도 했던 것 같은데, 그 저출산이랑 그 다음에 결혼을 안 하려는 사람들이 자꾸 많이 생기니까 뭐 싱글세 도입은 조금 뭐 그렇다 치더라도 결혼하면 뭐 보조금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야 그러면 우리 결혼해서 보조금 받고 이혼할래? 뭐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는 사례가 있다든지.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면 사회적인 그런 비용이 너무 커지겠지. 그러니까 안 좋은 게 너무 커지겠지.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예시일 수 있을 테니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우리 이 관료 쪽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경제적 유인을 잘못 설계한 결말. 100년 전 하노이에 흑사병이 돌자 당국은 쥐잡이들을 고용해 쥐를 죽이는 임무를 주었다. 쥐꼬리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쥐꼬리 하나당 경제적 공상을 낸 것이다. 이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쥐를 없애기 위해서 쥐꼬리 하나를 가져오게 되면은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도입을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다 그것만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거리에 꼬리가 잘린 채 기어다니는 쥐가 넘쳐났고, 심지어 사람들은 꼬리를 잘라 보상을 챙길 목적으로 쥐를 기르기까지 하였다. 전형적인 잘못 설계된 경제적 유인, 그리고 경제적 정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자. 이스라엘의 하이파 지방에서는 보육시설에 부모들이 늦게 아이를 찾으러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을 했는데, 보육시설 6군데를 무작위로 골라 아이를 늦게 찾으러 온 부모에게는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경제적 유인이면은 벌금은 부정적 경제적 유인이니까 지각하지 않겠네 하고 막 빨리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기대와 달리 벌금제를 도입한 곳에서는 오히려 아이를 늦게 찾으러 오는 부모 수가 2배로 증가했대요. 왜? 아이를 늦게 찾으러 온 부모는 자신이 벌금을 내므로써 지각에 대한 대가를 정당히 지불했다고 생각하고 이전에 가졌던 미안한 마음이나 빨리 찾으려는 노력이 줄었기 때문이다.
내가 돈을 냈는데 뭐 난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생각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거, 요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 유인, 그리고 정부는 이 경제적 유인해 가지고 정책을 짜는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으니 잘 짜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 사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모든 별로 하는데 현장 체험학습 가겠죠? 여러분들 꼭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 여름방학 전에 지금 예상되는 시기는 뭐 그렇다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래서 우리 앞에 2주 동안 선생님이랑 프린트로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과서 범위를 이번 주까지 해서 다 나갔어요. 그래서 복습도 할 수 있었을 거고 이렇게 교과서를 통해서도 새롭게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다음 이제 1-3부터는 다음 주에 3차시 진행되는 1-3부터는 이제 교과서 그리고 개념 프린트, 문제 프린트 같이 병행하면서 나가도록 할 테니까 우리 다음 시간 경제 체제부터는 또 잘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과제 게시판에 1, 2, 3 차시 거 꼭 같이 해서 여러분들 잘 올려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